우리가 계산 문제를 보면 제가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 계산은 일단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동 계산에서 봤던 게 5가지 있었죠. 기말 재고 자산 정리하는 거,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우리 뭐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법인세, 그렇게 5개 빼고는 전부 다 수동 계산할 건데,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수동 계산으로 좀 보내놓, 자동 계산으로 할 거니까 얘는 이따 할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추가 설정액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이따가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일단 뒤로 미루고,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네요. 세 번째도 얘도 우리는 뒤로 미루고 자동 계산하고, 4번에 유형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다. 자, 그럼 얘도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자동 계산으로 뒤에 할 거고.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자,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원을 계상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 내용 봤을 때 대여금이에요. 그럼 돈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건 장부에 써서 인식하라는 건 이자 수익 60만원을 인식하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개하면, 그렇죠. 컴퓨터가 멈춰. 오늘 컴퓨터가 마음에 안 드네요. 동그라미를 많이 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건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고, 그리고 이 금액이 60만원이라 그랬으니까 60만원이다라고 대변에 쓰고, 그럼 차변에는, 그렇죠, 얘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방금 미수이자 말한 게 실무에서는 우리 선급비용도 선급보험료 뭐 이렇게 다 구분해 써요. 미수이자도 쓰고. 근데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그걸 다 통칭하는 걸로 써서 미수수익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에 가수금 잔액은 전액 LG전자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자, 그럼 지금 가수금이라는 우리 미결산 항목을 지금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이제 쓸 거라는 건데, 바꿔줄 건데, 자, 가수금은 성격이 뭐죠? 부채죠. 아직 내 돈 아니잖아. 모르겠으니까. 그럼 부채니까 장부에는 대변에 적혀 있겠죠. 근데 이걸 지워주고 딴 걸로 바꿀 거니까 차변으로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모를 때 이런 거 쓰세요. 학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엔터 치면 12월 달인데 가수금이라고 치면 가수금이 나오죠. 그럼 잔액이 있는 곳이 자기가 있는 자리예요. 장부에 과거에 썼던 자리예요. 차변 대변에 전부 다 금액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둘 중 하나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차변이 자기 자리인 거는 차변의 잔액이 있고, 대변이 자기 자리인 거는 대변의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장부에 대변에 쓴 거니까 얘 지운다고 차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계산 때는 정리하니까 반대쪽으로 다 뒤집어 주더라. 그럼 이제 가수금 차변으로 쓸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럼 다음 볼게. 그럼 우리 제품에 대한 계약금이래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선수금이라고 이름 쓰라는 이야기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수금을 지우고 금액, 아이고, 금액도 안 알려줬네. 금액 확인해야겠네요. 방금 우리 봤죠? 전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었는데 250 봤죠? 자, 그리고 대변에 얘는 선수금이다, LG전자. 그렇지 않으면 또 잘 왔다가 골대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다음 자, 7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58만 원을 계상하다. 자, 그럼 이번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죠. 그러면 이자 비용을 계상 인식하라는 거예요. 장부에 써서.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용 자리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258만 원이고, 자, 그리고 얘를 억지로 인식시키는 건 아직 절대 아닌데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다 258만 원. 다음 8번 단기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25만 원을 계상하다. 자, 그럼 우리 보험료 판매 관리 비중이라고 보험료로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미경과분은 올해 거 아닌 내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년 거만큼 보험료를 취소해란 이야기죠. 25만 원을.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보험료 판관비를 25만 원 취소하라는 거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 얘는 미리 준 비용이다. 그렇죠. 선급 비용이다 25만 원. 자, 다음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중 단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7만 원이다. 자, 그럼 소모품비라고 처리했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얘 내자죠. 그러니까 미사용분 7만 원이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 판매관리비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7만 원 그대로 쓰고, 자, 얘는 자 당연히 800번대로 써야 되고 문제 적혀 있으니까 차변에는 그럼 얘는 소모품이겠지. 금액은 7만 원이다. 자, 다음 우리 법인세에 대한 게 적혀 있네요. 이것도 자동결산. 그럼 지금 5번부터 9번까지가 수동결산이죠. 지금 방금 분기했잖아. 이걸 먼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할게요. 5개만.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방금 했던 거.
자, 되셨나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제가 잘못 썼어요? 아, 그래요? 저도 졸린가 봐요. 그렇네. 이렇게 쓰면 망해요. 망해요. 예, 맞아요. 제가 졸리나 봐요. 자, 다 되셨으면 여기 입력 다 해놓고 계산자로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 방금 입력한 것도 다 반영되어서 들어가져요. 자, 그런데 계산자로 입력 들어가실 때에 저처럼 이런 창이 뜨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입력한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입력하러 가는 거죠. 그럴 땐 아니요라고 하셔야지 새로 불러와요. 얘라고 하면 이 앞에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라서 방금 입력한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니요라고 앞에 안 열었거나 저장 안 되는 거는 그냥 새로 처음 불러오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시험 때도 내가 수동 계산 빠뜨리고 했다가 수동 계산에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지, 얘라고 하면 그냥 거꾸로 한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아니요를 해서 새로 불러와서 방금 뒤늦게 입력한 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1번 문제 볼게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정말 우리 회계급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기말에 있는 게 이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 금액들 보고 얘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잖아. 그래서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찾으셨나요? 그냥 화면 열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맞죠? 지금 제가 가리키는 거. 예? 예. 당연히 틀리죠. 여기 나오는 게 다 값이 틀린데 얘가 1년치 거냐 아니면 12월 달 것만이냐, 그죠? 그래서 12월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엔드 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얘는 800만 원을 그대로 80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조금 아래로 내리시면 제조경비 지나고 나면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있죠. 처음 보면 위치가 낯선데 조금 보시면서 위치를 익히셔야 돼요. 항상 써야 되니까. 조금 내려가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여기에 354만원 그대로 쓰고, 이제 그 아래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 그게 570만원 쓰고. 그럼 이제 분기할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면 보너스 같은 느낌처럼 얘가 나오죠. 자, 다음 이제 제가 준비가 다 됐다는 건 아직 분기하라고 우리가 안 눌렀기 때문에, 아직 안 눌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이 4천만 원인데 제조부 거 2,500, 판매관리비 1,500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제조부 거는 임금 아래의 퇴직급여 전입에, 판매관리비는 급여 아래의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쓸 거예요. 자, 이 말이, 자, 화면 다시 제일 위로 올리면 임금이 보일 거예요. 화면 제일 위로 올리면, 그럼 임금 적혀 있는 곳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제조부 거 2,500만 원 쓰고, 여기에다가 우리 제조부 생산부 직원들을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화면 좀 내려서 판매관리비 아래에 급여가 있을 거고, 그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가서 1,5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기할 준비도 다 끝난 거예요. 다음 3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대손으로 설정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설정하는 채권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거죠.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고, 그럼 우리는 위에 대손 상각 버튼을 클릭해서 상단에 클릭해서 대손율 몇 %인지 확인하고 1% 맞죠? 그리고 설정하라는 게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만 전부 다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지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드럼이 있는데도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설정하라는 것만 금액 남겨놓고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매출채권이라 그래서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 바드럼이죠. 그래서 설정하라고 하는 것만 이 금액만 설정할 거라서 나머지가 녹색 칸에 금액 들어가 있으면 붕괴를 해버릴 거예요. 하면 안 될 거 하면 당연히 우리 틀렸다고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고, 그럼 우리 판관비 쪽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 판관비 쪽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충할 금액이 외상 매출금 바드럼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원래 스마트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내가 여기다 써주면서 자동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귀찮아서, 이 들어온 게 귀찮아서 그냥 붕괴해버려요.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계산을 해주니까 거의 다 여기에서 주로 시험 때는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유형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하다. 그럼 이거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제조경비 거다. 얘는 판관비 거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먼저 제조경비 거, 지금 나눈 기준이 이거예요. 판관비 거, 제조경비 거, 이 기준으로 지금 둘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경비 거는 매출원가 위에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 적혀 있는 곳에 쓸 거고, 얘는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있는 곳에 이 금액들을 써주기만 할 거예요. 그럼 위아래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제조경비 위에 있으니까 제조경비 거 먼저 쓸까요? 그러면 우리 매출 총이익의 위쪽이 제조경비에 보면, 아니면 매출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매출 총이익 위쪽에 있는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가 제조경비예요. 앞쪽에 보면 500번대 적혀 있잖아, 다들.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 차량 운반구 제조경비, 차량 운반구에 290만원 쓰고, 다음 기계장치에 1080만원이라고 쓰고, 문제 적혀 있는 금액 그냥 쓴 거예요. 예? 매출 총이익 위쪽에 일반 감가상각비, 이게 그냥 쓰는 거예요.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숫자 쓴 거예요. 다음 우리 판관비의 아래쪽에 보시면, 판관비의 아래쪽에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죠. 찾으셨나요? 지금 자동계산은 위치를 이제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위치를 이제 눈으로 좀 봐서 익히셔야 돼요. 그럼 판관비의 감가상각비에 지금 우리 위에 건물 거가 2,430만원이고, 비품이 180만원이고, 차량 운반구가 345만원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붕괴할 준비가 끝났어요. 이 금액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 컴퓨터 붕괴해 줄 거예요, 이따가. 자, 다음 마지막 10번에 법인세가 있죠. 쭉 화면 내려서, 자, 법인세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뭐 금액, 뭐 산납세금 금액 알려주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요. 100%. 그럼 여기에 금액이 915만원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왼쪽에 결산 전 금액은 장부 금액이에요. 지금 내가 반영하라고 써줘야지 돼요.
결산 반영 금액에. 그럼 여기에 똑같이 915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915만 원이라고 쓰고, 쓰였으면 이제 우리 문제 보면 법인세 추산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2천만 원인데 지금 915만 원을 냈어요. 선납세금으로. 그러면 얼마 더 내야 되죠? 1085만 원을 더 내야 되죠. 미리 낸 세금이 915만 원이니까 우리 총 법인세가 2천만 원이라고 문제 나온 거예요. 문제에 오른쪽에 계산 적혀있는 예. 자, 그럼 우리 1085만 원을 이제 내년에 내야 되니까 이 금액을 아래 추가 계산에 적혀 있는 곳에다가 1085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어떤 값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갔나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라인이 법인세 등 적혀 있는 라인이죠. 지금 제가 가리킨 라인이 이 금액이 문제하고 똑같이 법인세가 2천만 원이다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셨나요? 자, 그럼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제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보면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만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얘가 생명이에요. 이거 안 누르면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가리키는 이 위치. 전표 추가. 여기 전표 추가. 왼쪽에 F3번 전표 추가 있죠. 얘를 안 누르면 우리는 문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결산은 기말 수정 분계인데 지금 분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이 금액으로 나중에 분계해라고 분계할 금액만 넣어준 거예요. 가만 산출해 준 거예요. 그럼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무조건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 그리고 분계하시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하시면 가운데 전들인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면 이게 분계한 거예요. 이게 안 뜨면 나는 지금 자동 결산 분계 문제는 하나도 전표 입력 안 돼서 문제 안 푼 걸로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일반 전표에서 다시 여러분들 전표에서 12월 31일자 쳐보시면 위에 분계가 막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인세도 정리되어 있고 대손충당금도 설정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도 되어 있고 대손충당금도 되어 있고 다 들어와 있죠. 근데 방금 계산자료 입력이 너무 싫으면 내가 직접 차변되면 분계도 정답이에요. 어떻게든 지금 여기 12월 31일에 이 분계가 들어와 있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결차결때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변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분계한 거 이것도 결차결때 써도 되고 차변되면 써도 돼요. 이건 내가 결산 분계다라고 구분해서 쓰고 싶으면 내가 쓴 것도 결차결때 이것 여기 계산자료 입력에서 한 것도 결차결때 혹은 계산자료 입력이 한 거 내가 한 거 구분하고 싶으면 내가 한 거는 차변대변 계산자료 입력이 한 건 결차결때 쓰면 돼요. 그럼 오른쪽 위에 결산이라 적혀있는 애들이 방금 우리가 전표 추가하면서 전부 다 분계를 다 잡아준 거예요. 꼭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문제 안 푼 거예요. 방금 지금 우리 연습한 걸 치면 5문제 다 안 푼 걸로 되는 거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금액 하나 실수했죠. 여기서 그러면 뭐 지우는 거 이야기하는데 지울 필요 없어요. 실수했으면 또 전표 추가 누르면 지우고 다시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우겠다면 다시 이제 또 추가하겠냐고 또 떠요. 제 컴퓨터 느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럼 또 뜨면 또 추가하겠다면 다시 그 금액으로 해줄 거니까 굳이 막 지우고 뭐 이런 행동 안 해도 돼요. 예, 바뀌어요. 얘는 그냥 전표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계산 기본 예제 문제가 끝났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만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예. 예.
그거는 상관없죠. 내가 한 거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 반영되는 그 뭐냐 금액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토대로 나머지 값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한 건 내가 직접 수정하면 돼. 근데 내가 수동 계산했던 게 틀렸죠. 수정하죠. 계산 자료 입력 다시 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제가 수동 계산하는 자료가 불러와진 걸로 처리한다고. 그리고 앞에 일반 전표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자동 계산.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외상매 지원 금액 틀렸으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금액 틀리거든. 아까 채권 잔액이 틀려지잖아요. 장부에 12월 31일 날. 외상매 지금 1억 원을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분계가 들어간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잔액이. 그러면 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는 계산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 계산 자료 입력을 안 하면 틀렸다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앞에서 틀려서 뒤에가 그렇게 내면 뒤에 거 맞다고 해줄 거예요. 예. 예, 그랬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렸는지 모르고 끝낼 테니까 다시 검사 안 해요. 문제 두 번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시험다. 예. 예. 그래서 뭐 봤는데 틀려가지고 수정한다 그러니 잘 안 일어나요.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끝났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제 해달라고 숙제 아닌 권장 사항이 자 이번에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교재 663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663페이지. 이건 또 하필 수동 계산만 있어. 자, 663페이지로 가면 예. 그러면 우리 5번에 결산 문제가 있죠. 보이시나요? 그럼 이 결산 문제가 있으면 자 이걸 앞 페이지 한두 장만 넘겨보시면 우리 회사 이름이 번호가 보여요. 봉천산업 0387번 보이죠? 그럼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회사로 클릭하면 자, 0387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냥 387이라고 하면 나와요. 회사 바꿀 때 그냥 387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이 세 문제 풀고 그냥 근데 지금 제가 왜 그거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수동 계산은 또 제가 지금 또 딴 거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수동 계산이라고 제가 말한 건 자동 계산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몇 장 넘기면 우리 655페이지 가면 좀 거꾸로 가는 거예요. 655페이지 가면 지금 이번엔 전부 다 자동 계산 문제네. 1번, 2번, 3번. 655페이지 보면 그냥 바로 앞 회차로 간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 방금 우리 썼던 거 있죠. 그리고 법인세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매출채권 설정하는 거 있죠. 이거 자동 계산 가서 해보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회사는 뭐 두 장 앞에 뭐 회사 이름이 있겠죠. 왜냐면 컴퓨터 백데이터가 있어야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풀어가지고 우리 자동 계산만 가지고 쭉 해보면 이걸 5회차 이상만 가면 여러분이 감을 잡아요. 3문제씩 5회차 해봐야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이거 전부 다 해봐야 15회차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몇 회차만 풀다 보면 아 이거 계속 시키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할 거야. 우리 퇴직급여 충당모제 어디에 넣을 거야. 감가상각 위치 어디야. 지금 그걸 익히기 위해서 이걸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는 수동 계산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으로 있을 거예요. 수동 계산이. 그래서 수동 계산은 우리 제가 카페에 보시면 앞에 보면 여기에 초급 수동 계산 분계 40개만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회계 1급은
수동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많아요. 그럼 이 40개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아래 답에 보면 해설까지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계산 때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 보면 하면 해설 적어놨어요. 답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이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질문이 많이 와서 제가 아직 로그인 안 했구나. 예. 예. 지금 이거 풀어보시면 이걸 느끼실 거예요. 와, 얘네들 단순하구나. 내던 것만 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풀어봐요. 특히 계산은 더 심해요. 왜냐면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컴퓨터가 말을 안 듣지? 얘를 닫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목요일부터 지금 얘가 말을 안 들어서 보니까 지금 아래 다 적어놨죠. 다 적어뒀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또 다 보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다 다음 주에요. 우리 엄청 오래 있다 봐요. 제 얼굴 보면 낯설 수도 있어요. 10일이나 더 있다고 보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를 좀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볼 게 뭐냐면 이제 자 지금 앞에 665페이지 있던 거 그냥 보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조회라는 문제가 나와요. 조회가 3문제가 나와요. 아니, 지금 이 페이지 열난 건 아니고 화면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의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가 3개 나오는데 이 조회 문제는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찾아요. 중요한 건 시험 시간 안에 찾아야지 집에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안 들어가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 별거 아니고 조회만 하는 건데 3문제나 있고 9점이에요. 우리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얘 답을 숫자나 아니면 거래처 이름이나 이런 거로 쓰기 때문에 주관식이라서 못 찍어요. 마지막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부터 풀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주관식이고 10점 정도로 먼저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모자라서 못 쓰면 객관식은 우리 이론 시험은 모르겠으면 그냥 한 번으로 쫙 찍어도 4개 정도 맞잖아. 얘는 못 쓰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부족할 거 대비해서 이걸 먼저 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건 답이 없어요. 같은 값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 여러 군데 있어서 자기가 편한 장부를 보는데 저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데 들어간다라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원가 회계 빼고는 수업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럴 줄 몰랐죠. 그리고 원가 회계는 우리 목요일날 한글날이니까 이론으로 이제 원가 회계 문제 푸는 거 하고 오후부터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오는 거 바로바로 같이 처리해 볼 거니까 그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같이 조회하는 거 그래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이야기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 그거 할 거니까 앞에 매일 매출 전표 제가 뒤쪽에 풀어보라고 한 거 있었죠. 매일 매출 전표 그때 과세 유형별로 있다고 했던 거, 그죠? 그래서 그거 풀고 나면 조금 뒤에 가면 우리 교재 550페이지에 또 계산일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뭐 많지는 않고 18 문제인데 뭐 계산 문제도 풀어보시려면 근데 그 우리 회계 1급에는 계산이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3개인데 가끔씩 다른 것도 내고 싶으면 계산에서 문제를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은 크게 안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가 7문제씩 나오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6개나 7개씩 나오니까. 이거 3개 맞추려고 머리 싸매는 것보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조회 잘하는 게 같은 9점이에요. 3개 다 해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편 거는 550페이지. 이것도 다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볼 수 있죠? 훌륭하세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방금 55페이지에 제가 펴라 그랬는데 550페이지에 조금 뒤에 가면 조회가 있으니까, 자 557페이지로 가서 자, 조회 문제는 기본 예제 너무 문제 또 한 8개밖에 없고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회사는 우리 55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106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1060 주식회사 선진실업 자, 바꾸셨죠? 자, 그럼 먼저 제가 장부별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장부조회는 여기하고 장부관리 여기에, 그리고 재무제표 가지고도 조회를 할 거예요. 좀 얘네들 2개 가지고 조회를 할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얘네들 가지고 조회를 할 거예요. 얘네들 가지고. 자, 그럼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면, 자,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거래처가 나오고, 그리고 계정 과목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가면 제일 빨라요. 계정 과목이 나오고 거래처가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거래처에 외상대금 회수액은 얼마냐, 잔액은 얼마이냐. 그럼 어디 거래처 나오고 외상매출금이다, 외상매입금이다, 혹은 몇월 며칠날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그럼 또 계정과목 거래처니까 거래처 알려줄 수도 있고 거래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봤는데 이 2개를 언급하면 거래처 원장을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원장을 같이 구경해 보면, 자, 우리 일기 예정 기간이다라고 해서, 자, 제가 앞에 이걸 설명 안 해드렸구나. 자, 우리 과세기간 할 때에 1기, 2기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러면 1기에서 예정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우리는 1기 예정 기간이라고 할 거고, 아이고 죄송해요. 1월 30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다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기간이라고 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1기, 2기고 예정, 확정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흔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럼 1기 예정 기간에 우리 기간 가지고 외상매출금을 좀 볼게요. 그럼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인데 거래처를 안 알려주고 가장 잔액이 큰 거래처가 어딘가 물어보면 거래처를 그냥 쓰지 말고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죠? 그럼 잔액이 가장 큰 거 물어보면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한글로 잔액 적혀 있는 여기. 클릭하면 오른 차순 내린 차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가장 큰 거래처 물어보면 월일 무역이고 가장 큰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 물어보면 1025번인 거예요. 잔액 물어보면 4억 4천인 거고. 간단하죠? 또 만약에 인천전자의 1기 예정 기간 동안 외상 매출금 회수액 물어볼 수도 이게 말고 명보전자 봅시다. 자, 명보전자의 1기 예정 기간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외상 매출금을 명보전자의 1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그렇죠. 우리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차변에 돈 받고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쓰죠. 그래서 대변 금액이라는 거예요. 얘가 외상 매출금에서는 얘는 대변이 회수고 대변 쪽 얘가 회수고 그리고 차변이 우리가 대변에 제품 매출할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쓰잖아. 여기가 외상 매출금 발생이에요. 발생. 딱 하나만 있으면 뭐 그 값 바로 쓸 건데 차변 대변처럼 이렇게 명보전자처럼 두 개 다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죠. 어느 기간 동안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 어떻게든 문제 봤는데 외상 매출금 이런 것처럼 계정 항목 말하고 어디 거래처 말해주거나 거래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 같이 섞여 나오잖아 한 지문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가 쓰는 방식이지 다른 곳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언젠가는 찾으면 돼요. 본인이 편한 방식이 생기면 쓰시는데 이건 제 스타일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원장 구경했고, 자, 두 번째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사실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른다는 말은 저는 안 써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없고 옛날에도 없던 거고 이 프로그램이 2년 전에 만든 메뉴예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쓰니까 장단점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거래처 원장이랑 계정별 원장을 섞어 놓은 거예요. 예, 좀 섞어 놓은 거라서 이 바로 아래 있는 계정별 원장 이제 볼 건데 저는 따로따로 보던 게 습관이 있어서 얘에 대해서 느낌을 별로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정별 원장을 볼게요. 지금 얘가 계정별 원장인데 얘는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처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금액을 물어보면 발생이나 회수나 상환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죠. 계정 과목의 잔액이든 발생한 금액이든 회수한 금액이든 상환한 금액이든 뭐 여러 개 물어보는데 계정 과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갈 거예요. 자, 그럼 1기 예정 기간 동안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면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면 여기 쭉 제일 아래로 내리면 자, 금액이 나오죠. 그럼 외상 매입금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죠? 외상 매입금의 상환은 차변이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서 이 금액 쓰지 말고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누계를 쓰지 말고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왜 더해줘야 되냐면 옛날 것도 포함돼서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여기 안 들어와요. 아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왜 여기 안 들어오냐면 자, 우리 장부 중에 보면
아래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계정별 원장보다 큰 애가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계정 원장을 오는데, 사실 총계정 원장은 우리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월을 이야기하면 가장 큰 월은 언제인가 뭐 이런 월이 나오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편한데, 자,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계정별 원장 가서 우리가 그냥 1년치 다 볼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이야. 총계정 원장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외상매입금 하면 1년치가 다 나오죠. 월별로. 그러면 한 방에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방금 1월달 거 얘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문장이 나와요. 1월달 거, 2월달 거 다 나오니까 저는 굳이 계정별 문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외상매입금 발생액이 가장 큰 월은 언제인가? 그러면 이게 월별로 바로 보이니까 눈으로 직관적으로 제일 빠르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건 부채니까 대변에 생겼겠지. 그럼 대변에 5억 1,700 적혀있는 얘네요. 또 외상매입금 상환한 금액이 가장 큰 월은 언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월달 되겠죠. 5,200이니까. 그래서 계정과목 말하면서 월을 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가장 빨라요. 여기 들어오는 게 방금 계정별 원자처럼 월 계속 내려가면서 월계 확인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거꾸로 그달 것만 더블 클릭해서 내용 보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간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필요하면 더블 클릭해서 월로 들어가는 방식을 좀 써요. 자, 이건 자기 취향인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값은 똑같으니까. 자, 다음 우리 현금 출납장 있죠? 현금 출납장. 자, 우리 장부에는 현금에 대해서 잘 쓸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현금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부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현금 시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이런 걸 물어보면, 현금 잔액이나 현금 유입, 현금 유출을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을 가는 게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현금 출납장에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해서 보면, 자, 화면 제일 아래에 우리가 3월 31일이든 뭐든 기간을 좀 길게 앞에부터 잡는 게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날의 잔액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날의 잔액. 왜냐면 3월 31일 날 거래가 없었다면, 두 개가 없었으면 3월 30일 잔액인 얘가 마지막 잔액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거에 잔액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누계액 사용 금지, 누계액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자, 유입액 물어보면 이 금액 같죠? 입금이니까. 유출액 하면 이 금액 같죠? 그런데 금액 틀려요. 그래서 월마다 더해야 돼요. 얘도 2월달 거 더하고 1월달 거 더하고. 여기 있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전기 거까지 넘어와서 같이 섞여 있거든. 그리고 지금은 1월이니까 전기 거지. 4월 달부터 6월 달 하면 3월 전 거까지 같이 섞여서 다 나와요. 그러면 누계는 옛날 거가 섞여 있으니까 안 맞겠죠. 그래서 기간 말하면 그 기간의 월계들을 더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막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나중 되면 4월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아래 거 보고 뭐 얘를 빼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자, 이게 우리 현금 출납장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은 일개표, 월개표. 얘는 엄청 중요한 장부예요. 일개표, 월개표. 얘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개표, 월개표는 문제에서 계정 과목 분류를 이야기하거나 판관비, 제조경비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럼 분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정 과목의 현금 거래 혹은 대체 거래를 이야기하면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복리후생비 중 현금 거래한 금액은 얼마이냐, 대체 거래한 금액은 얼마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월을 질문할 때는 뭐 큰 월 이런 것들 질문하면 월별 조회를 해야 돼요. 기간으로 조회하면 안 돼요. 이때는 월을 물어볼 때는. 월별 조회해야 되지 기간으로 조회하면 안 돼요. 자, 보면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서 1월부터 3월로 가보시면 장부에 우리 분류들이 다 적혀 있죠. 자, 제조원가하고 제조경비는 다른 거예요. 제조원가는 인건비하고 막 이런 거 다 들어간 거고, 제조경비는 우리 500번대 이야기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럼 500번대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있고, 판관비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번에 데이터는 뭐 전부 다 현금만 주고 받았나 봐요. 근데 임금은 현금으로도 주고, 그리고 보통 예금이나 그런 것도 줬나 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현금 계정 과목의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이야기하면서 현금 거래, 대체 거래하면 여기에서 이 금액 적혀 있는 이 금액들 있죠. 지금 우리 임금을 현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임금을 우리 대체 거래한 금액은 얼마인가? 얘는 뭐 미지급금이나 아니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현금 거래가 아니니까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면 뭐 두 개 다 섞은 거니까 걔를 말하면 되겠죠. 근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판관비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월은 얼마인가 했을 때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땐 주로 이런 걸 물어봐요. 제조경비가 가장 큰 월은 언제인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제조경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제조경비가 아니에요. 얘는 제조경비의 원재료비예요. 그럼 얘 계정 과목을 하고 얘네들 이렇게 아니 임금이네. 임금이에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바꿀 때마다 전부 다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1월달 거 조회하고 2월달 거 조회하고 3월달 거 조회해서 적어놓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우리 끝나는 날이 또 30일인지 31일인지 또 손가락 세고 있으면 귀찮잖아. 그러면 월계표 눌러서 1월부터 1월, 그러면 1월달 거에 제조경비를 적어놓고, 또 2월부터 2월에서 제조경비를 적어놓고, 그리고 3월부터 3월에서 제조경비를 적어서 큰 거나 작은 거 물어본 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가다 성향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이걸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제조경비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거 보고 쓰거든. 얘가 임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월별로 조회를 해야 되지 이걸로 해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별로 각각 조회하셔야 돼요. 월별로. 신기하게 잘 틀려주면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계속 잘 내요. 자, 다음 뭐 분계장 풀렸고, 분계장은 우리 분계한 거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계정 원장은 이 앞에 제가 계정 과목하고 월 물어볼 때 간다라고 했죠. 자, 이제 메인 매출장을 볼게요. 자, 메인 매출장은 우리 방금 메인 매출 전표 할 때에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을 인지했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과세 유형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가지 말고 과세 유형을 알겠을 때 그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과세품을 카드로 매출했어요. 그럼 과세 유형이 뭐죠? 그죠? 그리고 매출의 카가라는 거 알겠죠? 그럼 그거 알겠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 매출장에 가서 일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여기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체라고 하면 저도 못 찾아요. 전부 다 풀려 있잖아. 그죠? 매출이면 매출로 2번 선택해야 과세 유형을 찾게 돼요. 매출이다 매입이다 이거 안 누르고 전체 누르는 순간 전부 다 튀어나오니까 못 찾아요. 지금 우리는 빨리 찾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럼 매출이고 17번 카드 과세라면 얘 나오죠. 그럼 이 기간에 여기서 몇 매냐? 열매다, 10건이다, 공급가액이다, 세액이다, 공급대가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메인 매출장은 내가 메인 매출 전표할 때에 과세 유형으로 다 하는 거. 뭐 많이 쓰는 게 영세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수는 몇 건인가, 아니면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럼 영세세금계산서 발행했네, 12매출 영세 생각하면 없네요. 있으면 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유형을 알 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12번 없었어요. 만약 매입이라면 뭐 매입 영세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 물어보면 여기에서 뭐 매매의 분기 누계 보면 되겠죠. 자, 이건 과세 이용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과세 이용할 때 잘 안 쓰는 건데 전자세금계산서 했다 안 했다 이것도 나와요. 누르면 전자에 있다 없다 이것도 구분도 돼요. 자, 다음 안에 거 두 개는 안 쓸 거니까 자 이제 계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볼 건데 자 얘 둘이는 상태표 그냥 같이 세트를 하면 돼요. 손익계산서 할 때는 전기말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당연히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물어보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에 대한 우리 총 분류의 금액 물어볼 때 있죠. 이거에 분류 총액을 물어볼 때나 유동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 있잖아. 혹은 판관비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근데 전기말하고 비교하면 자 우리 그 재무회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이다 해서 전기가하고 비교해 줄 거라는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전기가하고 비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전기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자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이 증가한 금액 보는데 자 단기 6월 말하고 전기 말하고 유동자산의 증가액을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여기에 올해에 해당하는 월을 쓰는 거예요. 6월 말 볼 거면 6월이라고 치고 그러면 오른쪽은 여기에 전기 말 거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올해 거는 6월 말게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유동자산 물어봤으면 얘 둘의 차이.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이때는 이 계산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빼면 틀림없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쓸 때 전기말하고 비교할 때 혹은 자산부채 자본의 이 비율들 말해줄 때 있죠. 그때는 여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또 어떨 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차이를 물어볼 때도 여기 들어오는 게 편하겠죠. 그럼 올해 단기는 며칠 걸 이야기하는지를 봐서 그 월을 쓰시면 되고 오른쪽은 전기 말 것만 나올 거니까 전기 말하고 비교한다고 그래서 전기분 여기 재무상태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자동으로 전기 거 비교되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도 알겠죠? 똑같이 전기 거랑 섞여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는 그냥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 다 나오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에 보고 세무계산서 합계표 볼게요. 자, 세무계산서 합계표는 얘는 시험 그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매수 물어보거나 몇 매인지 있죠. 그리고 뭐 전자하고 아니면 전자 외 물어보면 여기가 편해요. 전자 외랑 종이 이런 거 물어보면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들어가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면 자 1월부터 3월까지 갔을 때 자 여기 매출 적혀 있는 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고 매입 탭 클릭하는 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매출하고 매입. 지금 우리 1060 회사가 지금 백데이터를 잘못 엎어가지고 지금 똑같이 전자가하고 전자 아닌 거하고 둘이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자가가 이건데 전자 아닌 게 아래에요. 종이하고 아니면 늦게 세금계산서 전자 보내가지고 발행해야 되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고 둘 중 한 군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두 번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수가 나오죠. 그리고 매수가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가 가장 큰 곳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작은 거. 그러면 매수를 클릭하면 알아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매수 제일 큰 곳에 공급가액이나 세액이나 거래처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매수 가지고 물어볼 땐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받은 거는 매입, 준 거는 매출. 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자, 4월부터 6월이라고 하고 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빨간색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하고 여기서 매출하고 여기 매입하고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나누는 게 10% 과세다, 그럼 0세다라고 나눠요. 그럼 10%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여기 들어올 거고 0세율 세금계산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12번 매출 0세를 봐도 되는데 그냥 이게 편하면 우리 5번 금액을 봐도 0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일급만 공부하신 분은 12번 매출 0세를 많이 찾고 세무이급까지 공부해서 회계일 과시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들어와요. 왜냐면 그 세무이급 과정은 여기 작성하는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를 빠삭하니까 눈에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금액 글자가 자 세로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보이시나요? 얘가 매출세액이라고 빨간색으로 제가 쓰면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뭐냐면 이 기간의 과세표준은 이거예요. 이 기간의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세액이 이거예요. 과세표준하고 잘 물어보니까 근데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걸 전부 다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 물어보면 2,500. 또 우리 10%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한 과세표준 물어보면 여기 3억 200 얼마. 근데 이 기간의 과세표준 물어보면 얘네들 다 합친 거예요. 세로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정신고 기간은 아직 이번 과세기간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건 확정신고 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7번 칸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예정 누락분에서 예정 때 누락한 거 하면 여기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교육용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한 거다. 누락한 거는 매출하고 매입은 우측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자, 그리고
우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이런 거 물어보면 16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여요.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적혀 있는데 우리 회계일급에선 그냥 16번에 있는 세액 봐도 되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50번이에요. 오른쪽에. 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한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해서 고정자산 매입분 물어보는지 아니면 그냥 고정자산 매입분 물어보면 이거 두 개 더해줘야 돼요. 지금 고정자산 매입 물어보면 우리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고정자산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에서 현금 영수증 안 적혀 있는 건 신용카드에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42번 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 물어보면 여기를 21번 칸을 보면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물어보면 그리고 한글로 이거 잘 보세요. 납부 환급세액 물어볼 때가 있고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글로 잘 봐서 납부 환급세액은 동그라미 다고 차가감 납부세액은 27번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적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봐야 되지. 납부세액 물어봤다고 마지막 거 써버리면 안 되고 한글 다르죠 완전히. 차가감이라는 건 납부세액에서 더하고 빼고 할 것 전부 다 한 거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가산세나 아니면 옛날에 돌려받아야 될 거 못 돌려받은 거 다 정리한 금액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부가가치 신고서는 사실 많이 들여다봐야지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그냥 기억했으면 하는 건 사실 고정자산 매입하고 그리고 예정 누락분은 여기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세표준도 여기가 찾기 편하니까. 그죠? 그리고 매출세액하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공제되는 매입세액 물어보면 얘예요. 나. 그래서 가에서 나 빼면 다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공제 안 되는 거 매입매출 전표에 54부분 가도 되거든. 매입매출장에. 그럼 딴 데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딴 곳에서 보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조회예요. 여러 가지죠. 자, 이 조회 연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건 정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이거 자, 앞에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몇 페이지였지? 예를 들어 647페이지에 가서 자, 이거 있죠? 조회. 그러면 이거 회사가 자, 회사는 이제 385번인데 두 장만 가면 385번이죠. 그러면 385번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85회차인 거예요. 85회차. 그럼 3, 4장만 넘기면 또 그 앞에 회차 또 나오죠. 그러면 384로 바꾸면 돼요. 매번 해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세 문제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왜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냐면 문제 나오는 거 10개 안에서 돌림빵 나와요. 돌림빵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10개 안에서 계속 돌려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보면 내가 들어가던 곳에서만 계속 나와요. 물어보는 거래처하고 이름하고 월만 다른 거지 계속 그 장부만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꼭 해보면 9점 가져가는데 안 하면 아예 못 들어가는 부상사도 생기고 그런데 문제 보면 한두 회차 앞에서 나왔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조회는 꼭 해보세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신나는 연휴잖아요. 얼마나 심심해요 집에 있으면. 코로나인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